decision making and discover that we need to pre-order based on this rate new product based on customer behavior. Decisions based on human-based intuition. 마이크로풀 센터를 만들었었어요. 롯데 프레시에서 만들었다가 롯데 온 새벽 배송까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도 아마 이런 자동화 분류가 소개가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게 초대형 분류센터부터 이런 도시형 분류까지 이런 건설 측면이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 다 해봤던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것도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새벽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새벽 배송에 뛰어들어가 있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1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몇 개 없어요. 쿠팡이나 아니면 뭐 스타컴이라든지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롯데만 하더라도 롯데 홈쇼핑, 롯데마트, 롯데슈퍼 각각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요. 뭐 동원이라든지 혹은 요즘 헬로네이처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롯데가 모든 새벽 배송을 접었어요. 그리고 신선 배송을 처음 시작했던 마켓컬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헬로네이처가 새벽 배송을 접었습니다. 자, 이 초창기 멤버들 그리고 이렇게 굉장한 멤버들 돈도 많고 인프라도 돼 있는 엄청난 회사들이 특히 아까 롯데 보셨죠. 물류 투자가 제가 집행한 것도 5천억인데 5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도 그리고 신선에 대해 가지고 전용 물류센터, 첨단 물류센터를 가지고 이런 자동화 센터를 가지고도 새벽 배송이 실패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프라나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대기업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호감도 있고, 뭐 이만도 있고, 뭐 GS도 있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새벽 배송 시장은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뭐 처음에 마켓컬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29억으로 시작했었죠. 2014년도. 그리고 지금 2조까지 올라왔으니까 몇 배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4조?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이 새벽 배송 중에서 스타컴, 쿠팡, 마켓컬리, 워시스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군데 업체 중에서 진정한 강자가 나오고 나머지 업체들이 아마 서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스타컴, 쿠팡, 마켓컬리, 워시스 보시는 것처럼 핵심만 얘기드릴게요. 스타컴 뭐 매출도 물론 크긴 크지만 중요한 거는 투자가 엄청났었죠. 스타컴의 물류센터가 자동화 센터가 3개가 있어요. 고정동하고 김포에 2개가 있어가지고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김포에 있는 2호센터, 3호센터 2개만 가지고 설비 가격만 하더라도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1,500억 가깝습니다. 아마 투자비까지 합친다면 건축비까지 합친다면 3,000억이 들어가요. 그 센터에 엄청난 센터죠. 왜냐하면 동양 최대의 센터니까요. 근데 제가 대기업에서 지은 것 중에서 제가 스타컴 하나 칭찬해 드린다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은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최초에 운영을 할 때부터 물류센터 하나를 지었을 때 김포에 지었으니까 반경 30km 밖에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선도 관리 때문에. 롯데는 그래서 반경 30km까지는 밖으로 아예 못 나가고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지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마트는 반경 30km가 넘어가더라도 허브앤스포크. 쿠팡은 그렇게 자동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랜덤 스토어 방식이라든지 UKH 같은 걸로 사람을 정말 잘 구해야 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인공지능이 조금 더 도와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방식이고 최근에 대구에 완전 자동화 센터가 지금 오픈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전 얘기죠. 이전에는 그렇게 운영 안 했었고요.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다스라는 시스템, 돈이 많이 안 들어간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어서티 시스템이라는 것도 물류센터 한 군데에다가 수동으로 사람이 거의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도 마켓컬리는 연매출 2조의 신화를 갖다 지금 불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 더 뜨는 거는 오아시스라는 회사. 여기 보시면은 투자비가 25억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160명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스타컴하고 비교해볼까요? 1480억 700명.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오아시스가 새벽 배송을 지금 하루에 2만 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ESG 이렇게 예전부터 환경, 최근에도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 측면, 사회적 책임 측면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환경 측면에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환경오염 물질, 폐기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 ESG에서 S 부분, 건강, 인권보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복지, 고용,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인 이윤 추구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CSR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네슬레라는 회사가 있죠. 양농업에 관련된 이 네슬레가 인도 지역에서 우유를 이 지역의 교육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지만 양질의 우유를 지급받는 사실 ESG의 관점은 투자자로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ESG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이윤추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당연히 이윤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비재무적 요소들이 ESG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10년 전입니다만은 이때에도 이미 그 CSR에 따라서 구매 욕구가 달라진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어떤 사회적 활동이 이 사회에 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경영 아니면 이 일반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그 구매 욕구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미 조사에서 보여지고 있죠. 그다음에 교역의 증가, 그다음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배송 활동이 많아지고 하면서 도시가스의 배출, 혼잡, 정체 이런 것들 환경적으로 부활을 일으키는 활동들이 물류의 어떤 활동 증가로 인해서 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 won't go through all, but broadly, first is lack of trade compliance expertise. Second, unclear compliance regulations. Third, shipping and logistics. Fourth,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manpower. Next is time and delay. Time delay. Cost, they want to always lower the cost. And lastly, customer experience. So how do you manage all these together? Maybe just to talk about the first two, lack of trade compliance expertise. We spoke to a lot of Korean merchants and exporters, especially in skincare and cosmetics. I think this is a key category of goods that has great demand for overseas market, especially in US and even Singapore. All the Korean merchants are very keen to export. But the next question is they don't know how, especially if they're very focused on manufacturing. If you're manufacturing, you would look for the best freight forwarder, but there are millions out there, thousands out there. Who do you find? Even if you found the freight forwarder, and then how do you meet the regulatory requirement? Ways to lower the cost, improve the efficiency, and sometimes we see very, very creative ways. Creative ways may not be the best, most compliant way. Just saying that to be safe. And we will see more automation, end-to-end solution provider, because the big companies are buying small companies so that they can offer you the end-to-end solution. That's a good thing. That's a good thing, and you can go for it. And some other trends is that there will even be direct to consumer, direct from merchant to consumer. In the process, certain steps are still undertaken, whether it's the forwarder or custom broker or the company or the shipping line. Actually, all this work still needs to be done, but it's just compressed onto a few layers of people who's doing it.